네, 먼저 경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거는 뭐 거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KB금융주주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뭐 내년 거시경제 전망하시는 분들은 뭐 내년 경기 침체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배경에 금리 인상하고 수요 둔화 이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블록화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블록화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주말에 최근에 이제 구글 전 세계의 구글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금 페드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물가는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검색량이 상당히 폭증을 했다가 지금 서서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내년에 2023년 리세션이라는 단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블록, 즉 대변할 수 있는 단어는 신냉전인데 이 신냉전은 계속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두 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당연히 침체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진폭과 양상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물론 가장 근저한 직접적인 트리거는 금리 인상이겠죠. 달러 부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 센티먼트와 기업 심리 악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잠재적인 요인은 블록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록화는 이미 미중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물가가 오르는 양상에서 한번 확인이 되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서방 블록과 그다음에 중국의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의 블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공고해지고 있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인도나 오펙 같은 경우도 이 중국 블록에 편입이 되고 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서방 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폴란드나 EU에서도 독일이 약간은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와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블록들이 형성이 되면 도대체 무엇이 나빠질까? 사실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물가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금융시장은 빠르게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6년도부터 미중무역 분쟁이 생겼고 그때부터 교역거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3%, 4%씩 매년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성장률도 계속적으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이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0.2에서 0.3%를 계속 낮춘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 미중 무역의 분쟁이 블록으로 나뉘어서 더 확산이 되게 된다면 교역 규모는 그때보다 증배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내년도에 금리 올리면서 경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굉장히 서서히 경기가 추락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잠재적 GDP도 떨어지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블록에 대한 잠재적 근원 위험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6년부터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그다음에 뭐 이제 대탕트에서 이제 뭐 신냉전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글로벌 블록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블록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블록을 정의를 해보면 사실은 내재적으로 안에는 똘똘 뭉친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블록에 대해서는 차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좀 더 내려가시면 이 블록과 블록 간의 국가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비관세 조치들을 통해서 관세 외에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을 통해서 거래가 급감하는 것, 교역 거래가 급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기가 장기화되면 블록 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스털링 블록이라고 해서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이제 그 블록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도에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70년도가 되면서 1970년도가 되면서 거의 와해가 됐는데 193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영 제국, 여러 식민 제국을 이제 거느리고 있던 영국 입장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파워나 어떤 호황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이제 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집트, 뭐 이란, 이라크, 노르웨이, 핀란드 많은 국가들이 편입이 됐었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이제 발생하냐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 준비금을 마련을 해줘서 이 블록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통화 가치를 못 맞추거나 변동이 커질 때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줄 수 있게 체제는 마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기가 너무 지났다 보니까 국가별로 특히나 펀더멘탈이 약하고 자국의 어떤 준비금 대응 능력이 적은 국가들은 그 환율을 못 맞춤으로 인해서 자금이 이탈되거나 경제가 흔들리는 양상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 그러면서 결국엔 70년대 이탈이 됐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어떤 블록에 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블록에 있는 가장 대장격인 국가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거나 자금의 어떤 그 균형점이 깨지게 되면 그 블록에 있는 국가들이 다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블록에 있는 국가들은 일정한 부분 직간접적인 희생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30년도에 생겼던 블록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블록이 생기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안보적, 그다음에 모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들을 다 떠안고 블록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강건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뭐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면 무리를 지어 대립한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라든지 중동 국가들, 오펙 특히 이런 데들이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뭐 이런 최근에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런 블록화, 글로벌 블록화 속에서도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최근에 이제 미중 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중 회담에서 사실은 신냉전은 없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대만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외에 칩4 동맹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양국은 여전히 대립각을 반복을 했고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만났지만 실제로 서로 간의 이야기가 풀리지 않는 형국이 더 구체적으로 표출이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실 이제 블록이 형성이 되고 구체적인 전략,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킴을 짜나가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블록끼리 계속 경쟁을 할 겁니다.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듯이 똑같이 경쟁을 할 텐데 어느 정도의 시간,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블록 내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자금 여력이나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저는 1, 2년 내에 유럽의 어떤 결속력이나 서로 간의 어떤 적절한 책임, 그 공론화되는 그런 분위기들, 그 공분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이 와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유는 이미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있는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EU 내에서의 서로 간의 결속력이 약화가 되면은 반드시 산업적인 부분에서 빈틈이 보일 것이다. 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은 폴란드가 최근에 국방에 대한 리스크들을 안보적인 리스크들을 계속 이슈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 무기 관련되는 이제 계속 수주를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유럽에서 앞으로도 이런 블록 리스크들 그리고 안보적인 리스크들이 다 결합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방비를 GDP의 3%까지 장기적으로 맞출 계획이 있는데 그것들을 유럽 내에서만 모두 다 소화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이 그러면 미국의 정밀 무기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만 그 회사로부터 모든 걸 사오기에는 재정이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니치 마켓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비단 우리가 국방 산업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 미소냉전이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국방 산업은 직접적인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위성 레이더, 그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쪽까지 더다시 산업이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기회는 틈틈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세계 전체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블록 내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경제와 시장을 제대로 보려면은 이제 경제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국제 정치도 봐야 되고 지정학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내년까지 미국 장기채 투자 비중 확대를 조언하셨던데요. 그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상당히 오른 상태였고 오른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예상치를 하면서 금리도 시장 금리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시장 금리가 떨어진 기반에는
당연히 인플레 압력이 완화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상품 제조업 쪽, 그러니까 제조업 상품 쪽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둔화됐다라는 부분도 주목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즉 예를 들어서 의류나 내구재, 우리가 결국에 살아가면서 써야 되는 품목들을 이제는 덜 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미국도 그러면 여기에 물가가 앞으로 서서히 속도는 굉장히 더디겠지만 서서히 만약에 내년도 연말까지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에 근저하는 기반은 미국 내에서의 서비스 수요, 내구재 상품 수요에 대한 수요들이 점진적으로 약화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가라는 팩터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은 미국은 강건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당연히 내년 초 그리고 내후년 초, 24년 초까지는 고금리를 유지를 할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재정 쪽을 우리가 생각을 동시에 해봐야 됩니다. 이런 블록이 형성되는 구간 그리고 미국이 부채 한도가 지금 31조 4천억 달러인데 거의 한도 리밋까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부채를 더 찍어내면서라도 바이든의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어떤 그동안의 그 약속했던 정책들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고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금리를 높이면서도 재정적인 보조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블록의 대장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 자신의 어떤 위상이 추락을 할 수가 네. 있고 블록 간 경쟁에서 미국, 중국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양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고금리라는 그 키워드 그리고 인플레라는 키워드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강력할 것이고 실제로 서비스 쪽 물가가 굉장히 더디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미국이 결국에는 자신의 국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고 재정 부양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시계를 길게 가지고서 미국채 장기물을 투자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결국 연방 정부가 부채가 워낙 높고 게다가 또 이번 중간 선거에서 그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하원을 공화당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연준도 뭐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 안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미국 재무부는 또 재정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자국을 먼저 우선시 생각했을 때는 통화 정책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장기채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여러 가지 뭐 중국에 대한 도전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안보, 경제적인 도전을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근저의 30년 동안의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 그리고 군사 안보 국방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가장 큰 도전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그리고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서프라임 사태를 겪었던 때와 지금 대표적으로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비교를 해보시면 그 당시에는 부채 한도가 늘어나는 것과 두 번째는 연준의 채권을 재무부가 너무 그러니까 재무부의 채권을 연준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QE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성이 저해된다라면서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께서도 일단은 현재의 상황은 합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미국의 정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채를 더 찍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페드가 어느 정도는 최소한 미국채를 보유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를 차익 경제로 흘러가는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윤활유처럼 잘 돌아갔던 흐름을 그 맥을 끊을 수 있는 위험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장기채라는 것은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반 그리고 내년 이제 상반기를 넘어갈 기점을 이제 전후로 해서는 당연히 미국 경기가 다소 슬로우프가 약해지는 만큼 당연히 미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발행을 함과 동시에 이 미국채를 갖다가 과격하게 던지지 않으려는 연준이 던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받아주려는 소화해주려는 양상들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동시에 주목해 본다면 미국채 금리가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이지만
인플레가 조금 꺾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엔 미국이 좀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라도 좀 부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다 합쳐진다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서서히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즉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권 중에서 유독 이제 미국채는 이러한 좀 경제 원론적으로 봤을 땐 이상한 구조이고 비합리적이고 건전화되지 못한 방식이지만 결국엔 미국이 그동안에 차입 경제를 끌어왔던 대장의 역할로서 그래도 흔들림이 덜했고 이것을 끌어가는 것이 세계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했기 때문에 미국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좋게 보시자라는 판단입니다. 자, 각국의 부양책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도 강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블록 중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점쳐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블록이 형성이 되면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이제 당연히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신재생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 드라이브를 걸었고 작년도 연말에 태양광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태양광 설비 시설을 많이 구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태양광을 수입을 안 해와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 태양광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것들이 물론 이제 부분적인 요소이지만 전체적인 공급망 차질과 함께 같이 물가 상승을 인플레를 유발을 시켰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 상황을 놓고 보니 100여 개,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일단은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긴급적으로 빠르게 신재생 관련된 부품들을 빠르게 수입을 할 수 있게 서명은 했지만 일단은 100개 정도의 태양광 부품들이 미국 항구에서 수입이 관세 관련되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일단은 그 수입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있었던 신장 위구르 탄압, 인권 탄압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태양광 쪽에 대해서 중국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을 수입 못함으로 해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상들은 당연히 국가 간, 블록 간의 이런 서로 금수하는 조치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해당 품목들이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출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속력이 앞으로 약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유럽은 이제 올해를 지나고 나면은 결국엔 이제 겨울 가스에 대한 대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대란들을 어느 정도 위기를 넘기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 드라이브를 그동안 홀딩한 것을 더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9월 달에 유럽에서 그 유럽 수소뱅크에서 30억 유로 수소 관련 투자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당장의 인프라적인 요소와 시기가 촉박하게 대체 에너지로 빨리빨리 전환을 해야지 에너지 유동들을 빨리 낮추게 되니까 그런 부분대에서 투자 가속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유럽이 주요 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재정 투자가 일어나고 그것은 당연히 한국 관련되는 그 신재생 혹은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 산업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진출을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중장기로는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이 경기 침체와 저성장 정도에 따라서 부양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회복 가능한 국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통화 가치의 강건성에 다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영국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파운드의 절하와 그다음에 국채금리, 길드 채권금리의 급등을 계속 초래하면서 자국의 연기금 펀드들의 어떤 위험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위기로 갈 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즉슨 뭐냐면 앞으로 이런 블록의 어떤 형상들 그리고 서로 간에
공격이 일어나는 동안 교육이 감소하면서 저성장 기조로 계속 갈 텐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기존에 스털링이라는 1930년대의 블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의 환율이 여러 가지 리스크나 저성장 국면에서도 통화 가치가 크게 절하되거나 약화되지 않는 국가들 위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블록에서도 속해 있으나 결국에는 탈퇴를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인 탈퇴라고 표현을 하겠죠. 네. 암묵적으로 추출이 되거나 그러면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면서 더 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분석해왔던 화환 보유액이나 뭐 경상수지, 그리고 자본에 대한 어떤 이제 대응 능력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통화 수합입니다. 즉 블록 내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대장 국가들과 통화 수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협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치의, 통화 가치의, 자국의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체제가 마련이 되었느냐 여부가 결국에는 저성장 국가, 그리고 위기로 갈 국가, 그리고 거기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금융에 정통하신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만큼 착각이 없다는 겁니다. 환율은 국제 정치다. 아주 그냥 단언을 하시던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KB금융지주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